토트넘 스퍼가 올 시즌 두 번째 북런던 더비도 아스널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골키퍼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아스널의 아론 램스데일이 폭풍 선방을 벌인 반면 토트넘의 위고 요리스는 충격적인 자책골까지 기록했는데요. 골키퍼의 차이 그리고 토트넘의 골키퍼 정리 계획까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리스 선수의 자책골이 이번 경기 분명히 토트넘의 초반 기세를 좀 꺾어놓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책골이 사실상 이 이후로는 경기가 좀 완전히 기우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자책골만이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초반에 경기 시작하고 7분 만에 이제 요리스의 터치 실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압박을 허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패스를 줄 때도 랑글레한테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거의 그 골라인 쪽으로 잘못 주면서 랑글레가 뒤로 가면서 이제 볼을 받다 보니까 웨데고르한테 압박을 허용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을 걷어낸다는 게 웨데고르 맞고 튀어오르게 된 거였죠. 사실 이게 요리스가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또 공을 다루는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현대적인 골키퍼들보다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는 월드 클래스로 불리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장면이 토트넘의 첫 번째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웨데고르가 차단한 거를 이제 마르티넬리가 그대로 패스를 연결했고 이거 은케티아가 슈팅 가져간 거를 요리스가 막았는데 그냥 본인이 싼 똥을 본인이 치운 거긴 한데요. 예. 근데 딱 이 시점부터 흐름이 바뀌었었어요. 네, 사실 이 장면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도 조금은 기운차게 홈에서 뭔가 해보겠다. 네, 압박 강하게 가져가면서 거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원래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이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격이 잘 돼야지 수비도 안정이 되는 거고 수비가 안정이 돼야지 공격도 잘 나갈 수 있는 건데 골키퍼부터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니까 선수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이때부터 토트넘 수비 라인이 내려오면서 바로 이제 페널티 아크 쪽에 공간을 내줬고 거기서 이제 파티 웨데고르가 계속 중거리 슈팅을 때리다가 추가골까지 나오게 된 거였죠. 사실 올 시즌 토트넘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후방에서의 안정감 부족이 팀 전체의 안정감 부족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많은 경기들에서 드러났고 네. 실제로 올 시즌 요리스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한데 네. 결국에 무엇보다 이 선제골을 내준 장면에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이거를 빠뜨릴 것이냐. 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세세뇽 맞고 살짝 굴절이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차라리 막지 않았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방향 자체가 크로스이기도 했고 굴절이 됐어도 공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리스가 괜히 건드리고 이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명백한 자책골이었고 말씀드린 초반의 실책에 이어서 이 골까지 터지니까 경기를 완전히 아스날이 장악하게 됐다. 결국에는 요리스의 두 번의 실책이 토트넘의 경기를 망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램스데일 골키퍼는 선방 쇼를 펼쳤죠. 일단 18분경에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세세뇽과 클룹세스키가 교차되어 나가면서 또 이제 세세뇽이 로빙 패스를 할 때 다시 이제 클룹세스키하고 손흥민이 교차되어 나갔거든요. 이게 클룹세스키는 옵사이드 위치였는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이 발로 막아냈었고요. 램스데일의 선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전반 막판에도 호이비엘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의 헤더 슈팅 물론 이제 골키퍼 쪽으로 공이 날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서 헤더를 하면 골키퍼가 막는 게 쉽지 않은데 잘 반응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헤딩 슈팅이 가장 방향을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으면은 여기 팔 이 사이로 빠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빠른 반사신경으로 막아낸 거였죠. 후반전에는 특히 토트넘이 초반전에 굉장한 공세를 펼쳤고 연달아 슈팅을 때리고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램스데일이 다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케인의 슈팅 이것도 구석으로 가는 거였는데 몸을 쭉 뻗어가지고 손으로 쳐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가장 저는 최고의 선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세뇽이 이제 케인하고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속도를 살려가지고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물론 램스데일이 각도를 잘 좁힌 것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세세뇽이 슈팅을 잘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발을 뻗어가지고 걷어낸 거죠. 발끝으로 막았기 때문에 세세뇽도 사실 이 장면에서 구석으로 잘 노리고 골문의 빈 구석을 보고 찾는데 램스데일이 선방을 한 것이다. 이건 조금 슈퍼 세이브에 가까웠고요. 또 후반 37분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의 1차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나서 재차 이어졌던 리바운드 볼을 히샬리송이 문전 왼쪽에서 슈팅 가져간 것 램스데일이 집중력 잃지 않고 잘 막아냈죠.
그러면서 사실 전체적인 경기 기록을 보면은 요리스는 안 내줘도 될 골을 허용했고 아스널은 실점할 수도 있었던, 특히 토트넘이 한 골 넣으면은 동점골까지 넣고 역전골까지 넣는 최근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램스데일이 막아내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거기다가 뭐 슈팅 숫자가 어쨌건 간에 토트넘이 17대 14로 더 많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물론 아스날이 1.7골로 더 많긴 했지만은 토트넘도 1.5골로 한 골에서 두 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램스데일이 그걸 막아냈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 세이브 7개가 나왔던 램스데일이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램스데일이 그 슈체스니 이후로 2014년 3월 9년 만에 토트넘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아스널 골키퍼로 등극했습니다. 네, 뭐 전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날 경기 아스널이 완승을 거뒀던 배경에는 중원 장악, 뭐 결정력, 뭐 수비력 이런 것들도 있지만 램스데일의 선방도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선방도 좀 치해를 기록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요리스는 프리미어리그 354경기 만에 첫 자책골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이 경기 뭐 전체적인 그 골키핑 관련 스탯을 보더라도 램스데일이 더 선방이 7대4로 더 많고요. 펀칭도 1회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클레임스, 이게 그 높은 공을 이제 쳐내는 그것도 2대1로 앞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방이 박스 안에서의 선방이 6위였어요. 예, 사실은 이제 경기를 아스널이 장악하고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그래도 조금 역습도 하고 또 공격 작업도 가져갔는데 램스데일이 잘 차단했다. 또 아스널이 많은 기회를 만들면서도 위고 요리스가 그 기회를 막아낸 건 없었다. 그러니까 수비가 6탄 방어를 하든지 아스널의 슈팅이 빗나갔던 것이지 요리스가 잘해서 골을 덜 먹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스도 근데 선방을 몇 번 해주긴 했어요. 하긴 했죠.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예, 그러기에는 앞에 싼똥이 너무 컸다. 네, 그렇죠. 예. 무엇보다 경기의 흐름을 요리스가 조금 이제 망쳐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기록 평점에서도 램스데일이 8.8점, 요리스가 6.6점인데요. 그래도 에러한 것 치고는 만회를 한 거죠. 뒤에 선방들을 통해서. 예, 근데 요리스의 부진이 이번 경기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일단 그 에스턴 빌라하고의 경기에서도 요리스의 실책에서 이제 실점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리스가 당시까지는 이제 그 실책에 의한 실점이 3골이나 됐었고요, 요리스가. 예.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 가장 많았었고, 토트넘 역시도 요리스 때문에 실책에 의한 실점이 5실점 가장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현재 요리스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다. 그것도 2위권보다 2배가 더 많은. 나머지는 그가 실책에 의한 실점이 다 2골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위들도. 결국에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기록으로 놓고 보자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의 주전 골키퍼 중에서 요리스의 안정감이 가장 떨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요리스는 원래 스위퍼 클리어링은 못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예. 이 경기에서도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뭐 아니면 클리어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데 그거가 점유하는 구역도 짧고 예.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스위퍼 클리어링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클리어링 한 횟수가 6회로 16위. 예, 최하위권이죠. 사실 이제 뭐 공동 순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하위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스위퍼 키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선수가 요리스다. 네. 근데 이제 요리스가 그나마 먹고 사는 게 선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시즌 선방률이 68.8%로 11위예요. 예. 결국 슈팅을 잘 막아내는 역할도 그런 능력도 전성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떨어졌다. 예. 그럼 이번 시즌에 뚝 떨어지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의 팀 실점이 27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8위입니다. 지금도 5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4위권을 유지했던 토트넘을 생각한다면 실점률이 커진 것, 실점이 많아진 것은 결국에는 수비 안정감이 부족하고 오히려 토트넘이 이제 골을 잘 넣어서 순위를 유지한 것이지 요리스가 잘 막는다거나 수비진들이 잘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리스의 문제를 더 볼 수 있는 게요. 일단은 그 토트넘이 그래도 기대 실점 자체는 최소 7이거든요. 24.37골로. 예. 그러니까 이거 최소예요. 아까 최다였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최다 기준으로 하면 13위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실제 실점이 27실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2.83골이 더 많거든요. 예. 3골 가량을 요리스의 실수에서 실점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될 골을 내줬다. 허용한 기회, 그러니까 꼭 골을 내줄 만한 기회를 내준 것보다 실점에서 많으니까 지금 골키퍼에 문제가 있다. 원래는 반대로 골키퍼가 활약을 해서 먹을 골을 안 먹게 해줘야지 골키퍼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요리스는 전혀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팀이 4팀밖에 없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본머스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본머스가 지금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사우스햄튼이 그 다음,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그 다음. 다 최악의 올 시즌 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또 문제가 많은 팀들이니까 이 팀 중에 게다가 다 하위권이잖아요. 토트넘은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골키퍼만 조금 더 잘했어도, 요리스만 조금 더 잘했어도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4위 경쟁을 지금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요리스가 좀 너무나 부진하다. 게다가 요리스가 팀의 주장이고 또 오랫동안 팀을 지켜온 선수인데 이제는 요리스가 좀 떠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스가 어느덧 나이가 만 36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락세를 탈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토트넘이 픽포드 골키퍼를 요리스의 장기적인 대체자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죠. 현재 그 픽포드가 에버튼하고 재계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토트넘은 요리스 선수의 백업 골키퍼를 찾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장기적인 대체자까지 고민하면서 골리니를 데려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포스터를 데려온 것은 홈그라운드 문제도 있고 당장 백업 골키퍼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요리스 이상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 속에 픽포드가 언급되고 있고 또 픽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로서 특히 에버튼이 계속 이제 강등권에서 경쟁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대항전에 뛰고 싶은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저는 픽포드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이제는 골키퍼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요리스도 이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동기부여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벌써 2번의 그 실책에 의한 실점인 거잖아요. 월드컵 이후에. 그냥 갑자기 늘어났다는 부분도 고려하면은 그러면은 골키퍼 교체까지 진지하게 이제는 당장 겨울에는 영입해야 될 구석들이 많잖아요. 오른쪽 윙백이라던가 아니면은 미드필더라던가 그쪽 보강이 더 급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번 시즌까지는 다음 여름에는 무조건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례적으로 겨울에 열리다 보니까 또 요리스 골키퍼도 프랑스 대표팀의 이제 주장으로서 또 주장 골키퍼로서 그때까지는 힘을 내고 집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에서 이미 실책을 하고 조금 흔들린다는 모습 속에서도 월드컵에서만큼은 조금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월드컵 우승 실패, 특히 결승전에서의 패배 이후 확연하게 동기부여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졌다. 또 경기력도 떨어졌다. 이제는 요리스가 대표팀에서도 은퇴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경력도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조금은 이제 더 낮은 레벨의 팀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의 남은 일정들이 좀 중요합니다. 1월 20일 금요일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치르는데 사실 포스터도 사우스햄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골키퍼긴 하지만 이 선수도 올 시즌에 아무래도 또 경기 감각도 떨어져 있고 또 컵대회에 나왔을 때 그닥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맨시티전에 콘테 감독이 골키퍼를 바꿀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FA컵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요리스 골키퍼로 나올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홀란드를 위시해서 박스 안에서의 타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풀럼 같은 경우도 미트로비치 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요리스가 공중볼 경합에도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요새 갈수록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기록들을 다 올리진 않았는데 하이클레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중볼 클레임 경합하는 그거 수치도 하위권이에요. 거의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맨시티 풀럼전도 하나의 시험의 무대가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은 현재로서는 포스터도 그렇게 요리스보다 확실히 낫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리스를 뛰게 하겠지만 맨시티전, 풀럼전, 사실 풀럼도 미트로비치를 통한 또 고공공격도 심지어 토트넘에서 한번 실패했던 비니시우스조차도 높이에서 강점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기들까지 못한다면 프레스턴전에는 일단 포스터가 나올 거고 혹시나 그 경기에서 포스터의 폼이 올라온다거나 가능성이 좀 보인다면 그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사실 포스터까지도 기용해보지 않겠느냐. 리그나 챔스에서. 안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16강 상대인 밀란에는 또 이제 공중볼의 귀재인 지루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지루에 대해서 요리스가 같이 대표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긴 하겠지만 반대로 지루도 요리스를 동력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이 맨시티 풀럼전까지도 요리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금 과감한 콘테 감독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요리스의 폼이 불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저곳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 토트넘인데요. 1월 이적 시장에 과연 어떤 선수를 영입하게 될지 또 요리스 선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테 감독의 묘안은 무엇일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올 토트넘의 이야기 그리고 토트넘 분석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